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부인은 아이도 못 낳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의사 집안대를 제가 이어드릴게요. 어머님도 손주 간절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이 된 사람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와 교수로 이어져 온 명문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세우신 분이셨고 남편 역시 그 병원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원장이었습니다. 아들까지 3대가 모두 의사의 길을 걸었으니 자연스레 우리 집에는 가문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었지요. 저 역시 30이 되기 전 한때는 유망한 피아니스트로 불렸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시집 온 순간부터 저의 손은 더 이상 피아노 건반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무대에 서는 건 우리 집안 채통에 맞지 않아 시어머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신 제게 주어진 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집안일과 끝없는 눈치, 그리고 이사 집안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잣대였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졌고 꿈은 먼지가 되었지만 저 역시 어느새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차가움을 저 또한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제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오른 누가 봐도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 깔끔한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마음보다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3대 의사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에 손색이 없어야 해요.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그 아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의사 집안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의 선택지를 좁혀갔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침마다 정갈한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를 정성껏 갈아내고 늦은 밤 퇴근한 아들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국물 간이 싱겁네. 청소가 꼼꼼하지 못해. 친정집은 자주 가지 마.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말들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며느리를 제대로 된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국물 끓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혼을 내도 절대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정성스럽게, 더 조용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며느리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신혼이니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젊으니까 괜찮겠지 했습니다. 3년째부터는 말없이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를 며느리 방에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도 받고 시술도 받고 한약도 지어 먹고 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저는 며느리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네요.
우리 아들이 외아들인데 대가 끊기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저는 점점 더 며느리에게 냉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변함없이 저를 공경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제 방에 전기장판을 미리 켜두고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다 놓고 제 생신날이면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이란 참 뜻밖의 틈으로 스며드는 법이구나. 저는 이 아이를 며느리로 대했지만 이 아이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넌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집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이 바로 이 조용하고 단단한 며느리일 거라는 것을. 아들의 결혼 6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지요.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환자가 많아서였고, 다음엔 학회 준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아들의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었고, 식탁에 놓인 전화기 화면은 늘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아들의 양복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의 옷을 개어 놓았고 늦은 귀가에도 한마디 불평 없이 현관에서 맞이했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되 죽어있는, 웃고 있되 무너지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거울 속 제 모습이 바로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국을 끓이다 그만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며느리는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깨진 냄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견디고 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무너지기 전에 제가 먼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의 한 간호사와 가까워졌다는 소문을요. 병원 이사님 부인이 조심스레 귀띔해 주셨지요. 원장님 아드님이 요즘 병원에서 좀 그렇다는 소문이.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어느 날 저녁 병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아들이 한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편안한 얼굴로.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참담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나,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게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신 확인 검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6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온갖 시술과 치료를 받으며 혼자 눈물 삼켰을 우리 며느리는 여전히 빈배를 안고 있는데 다른 여자는 단 몇 개월 만에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알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정한 카페에 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들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짙은 향수를 뿌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지요. 그리고 제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사실은 오빠 아기를 가졌어요. 오빠라니, 제 아들을 그렇게 부르다니. 저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여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부인은 아이도 못 낳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찻잔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정을 보이는 것은 제 품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었으니까요. 계속해보세요.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의사 집안대를 제가 이어드릴게요. 어머님도 손주 간절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 며느리의 아픔을 밟고 서서 뻔뻔하게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내 아들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대가입니다. 네. 우리 집안의 대는 사랑 없이 태어난 아이에게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의 아이는 더더욱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포기한다는 병원 확인서를 가져오세요. 그럼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방금 한 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6년간 묵묵히 이 집을 지켜온 그 아이를 갖지 못해 스스로를 책망하며 혼자 아파했을 그 아이를, 제가 차갑게 대했던 그 아이를 이번만큼은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간절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차가우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이 집에서 받은 상처를 이제라도 내가 막아주마.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며느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 집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사람이 바로 이 조용하고 단단한 며느리일 거라는 것을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손주가 간절한 시어머니의 마음과 아무 잘못 없이 상처받을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제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만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어떻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6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온 며느리에게 다른 여자는 단 몇 개월 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며느리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저녁,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잠깐 앉아라. 며느리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무서운 것이지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낼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꼭 쥔 두 손만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그 여자의 임신을, 제가 그 여자를 만나 돈을 건넨 일까지. 말을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눈은 말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뭐라고? 어머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울어도 돼. 소리 질러도 돼. 화내도 되고 집을 나가도 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어머님 혼자 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 그런 내가 너를 지킨다고 나섰다는 게 얼마나 우습냐. 며느리는 그제야 제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여 마치 우는 것조차 민폐가 될까 봐 조심하듯이 그 눈물이 제 옷을 적시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보다 더 성숙한 사람,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 진짜 어른은 바로 이 아이였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 아들은 아직 자신이 들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네,
앉으라고 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입 닥쳐. 저는 평생 아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해. 병원 간호사 박지연 아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 여자가 임신했다며? 대답 못하겠어? 아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아내한테 가서 빌어. 어머니, 너 6년이 뭔지 아니? 내 아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니? 불임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는 말이다. 매일 새벽 병원에 가서 온갖 주사를 맞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 그런데 너는 그 시간에 뭘 했니? 다른 여자 만나서 그 애를 임신시켰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 의사라며?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생명을, 내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니? 어머니,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잠깐, 잠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잠깐일지 몰라도 내 아내한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야. 6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은 채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기어가듯 며느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발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며느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발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머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슬펐는지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보, 하지만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아들이었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였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네. 어머니? 너는 참 대단한 아이구나.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집의 며느리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며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병원 확인서를 가지고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카페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몰래, 아들 몰래,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는 제 앞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병원 확인서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중절 확인서. 그런데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짜입니까? 네, 이 날짜면 임신 3주 차에 중절했다는 건데 당신이 나한테 처음 왔을 때가 8주 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군요.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안 그래요?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원 의료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없더군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거고 초음파 사진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 여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내 아들과 관계는 있었지만 임신은 안 했어요. 아니, 애초에 할 수도 없었던 거겠지. 당신 병원 기록 보니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더군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의사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돈 많고, 명예 있고, 안정적인 삶.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선물도 많이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났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거짓말한 겁니까? 내 임신했다고 하면 오빠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라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도 어쩌면 불쌍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집 며느리는 6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남의 가정을 탐내지 않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당신과 우리 며느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진심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진심으로 이 집을 지켰어요. 사랑 없이 욕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원래 당신한테 줄 돈의 절반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줄 이유는 없지만 그 여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걸로 병원 치료나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남의 가정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이 사실을 빌미로 협박이라도 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거짓말이었다니.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또 다른 아이가 불행하게 태어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6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이미 상처받은 며느리에게
다른 여자는 쉽게 임신했다는 칼날 같은 사실을 어떻게 견디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 아들, 비록 거짓말에 속은 것이긴 하지만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그 여자의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의 불륜은 여전히 사실이고 며느리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라.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거짓 임신에 대해,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생각하니? 아, 다행이다. 아이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아야 해. 임신이 거짓말이든 진짜든 너는 내 아내의 신뢰를 배신했어. 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을 너는 버렸단 말이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내가 말해줄 수 없어. 내 아내한테 물어봐.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 평생이 걸리더라도 그 아이의 믿음을 다시 얻어내야 해.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병원에 갈 때도 며느리를 먼저 챙겼으며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네. 어머니?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만큼 할 수 있을까 싶어.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이 집의 진짜 기둥이야. 어머니, 가문을 지킨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너였어. 앞으로도 부탁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진짜 모녀처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요. 결국 무너지는 것은 잘못이었고 남는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남은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진짜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있는 한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병원에서 돌아오면 곧장 집으로 와서 설거지를, 청소를, 빨래를 도맡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가만히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행이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니? 얘야,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차래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제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7년간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와서인지, 저는 며느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혼자서 이 집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고생 많았다. 얘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 며느리는 제 품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섭니? 이게 꿈은 아닐까요? 제게 정말 아이가 온 걸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기적이 올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자책했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 때문에 이 집에 아이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얘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7년이나 이 집을 지켜줬잖아. 어머님, 이제 우리가 널 지킬 차례야. 넌 그냥 편히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날 밤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며느리는 그런 남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입덧이 심할 때는 밤새 등을 쓰다듬어 주며 깨어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아들이 도맡았고 제가 거들려고 하면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하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닐 겁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는 분명히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그래도 함께 나아가는 것. 어느 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재산 전부를 며느리와 태어날 아이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누군지 이제 확실하게 보답하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넸을 때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얘야, 받아. 너와 내 아이한테 줄 거야. 어머님, 전 이런 거 바라고 이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견뎌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며느리는 서류를 꼭 안으며 또 울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내 인생은 이 아이를 위해 쓰겠다. 이 아이가 편히 아이를 낳고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겠다.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5개월, 6개월, 7개월. 저는 매일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만 나와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이렇게 좋은 아이를.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잘한 걸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던 그 며느리를 저는 이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얘야, 나가도 돼. 내 인생 새로 시작해도 돼. 그렇게 말해줬어야 했을까요? 그 아이는 아직 젊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이 집에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제 욕심이었을까요?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기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며느리를 놓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이 아이가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요. 그게 제가 이 아이한테 갚아야 할 빚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가 혼자 견뎌낸 외로움, 이 아이가 혼자 삼킨 눈물, 이 아이가 혼자 버텨낸 고통에 대한 빚입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붙잡은 것 잘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제가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제 며느리는 이 세상 어떤 며느리보다도, 아니, 어떤 딸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곧 낳을 손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종이에 사인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피가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잇는다는 것을, 지위나 학벌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견디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지금, 저는 단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묵묵하게 가정을 지켜준 그 아이, 제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제 딸이라 부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아이한테 더 잘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충분히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늘 부족했던 이른의 시어머니가 여러분께 여쭙니다.